이 영상은 오징어 게임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톡쇼. 안녕하세요. 가톡쇼 MC 칼리오페입니다. 전 세계 넘버원 콘텐츠로 등극한 오징어 게임. 가톡쇼가 가장 주목한 지점은 데스게임을 경마즐기듯 직관하던 VIP들입니다. 동물의 탈로 신분을 감춘 채 참가자들 위해 신처럼 군림하는 그들을 보며 하늘 위에서 트로이 전쟁을 관전하는 올림포스의 신들이 떠올랐습니다. 가톡쇼 영화대 신화 코너의 이번 주제는 어딘가 닮은 듯한 두 가지 데스게임. 오징어 게임과 트로이 신화입니다. 오징어 게임장 누구 겁니까? 오징어 게임 속 1번 참가자 오일남. 그는 사망 직전 주인공 성기훈에게 자신의 비밀 일부를 털어놨습니다. 돈을 굴리는 방법으로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 대신 사는 재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부류의 외국 부호들을 만나 즐거움을 되찾을 방법을 상의했습니다. VIP들은 오일남이 설계한 거대한 게임에 후원을 했거나 참가금을 낸 자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게임을 직관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 마치 경마를 즐기듯 베팅을 하며 게임을 즐겼습니다. 오일남은 VIP들의 판돈을 통해 상금으로 지급하는 456억 원을 상쇄하고도 남는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짐작됩니다. 트로이 전쟁의 설계자. 트로이 전쟁은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던진 황금 사과가 나비 효과를 일으켜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시는 문헌들을 살펴보면 신들의 제왕 제우스가 특별한 목표를 갖고 설계하여 일으킨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우스가 전쟁을 일으킨 까닭은 무엇일까요? 모든 신들의 어머니인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사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일명 영웅 종족의 시대였습니다. 반신반인 영웅들이 대거 등장해 많은 도시국가들을 세웠고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지의 여신은 불어난 인간들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손자인 제우스에게 인구를 대폭 감소시키라고 부추겼습니다. 제우스 역시 오만한 영웅들이 폭력과 전쟁을 일삼는 것을 지켜보며 응징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터라 가이아의 사주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우스가 이전에 인류를 응징한 방법은 대홍수나 불벼락이었습니다. 인구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멸망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마땅한 해법을 제안한 건 질서의 여신 테미스와 만물을 부정하는 비난의 신 모모스였습니다. 그 둘은 큰 규모의 세계 대전을 일으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인구수 감소와 더불어 전쟁에 열광하는 영웅들의 씨를 말릴 수 있는 비책이었습니다. 제우스는 황금 사과 사건, 최고 미녀 헬레네의 출생, 파리스의 심판 등을 통해 20년 넘는 기간 동안 세계 대전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20년이라고 해봐야 영생하는 신들에게는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납치함으로써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빅브라더들의 유희. 신출 귀몰한 방법으로 참가자들을 모아 게임을 벌이는 주최 측의 모습에서 빅브라더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1949년에 발표한 유명 소설 1984에 등장하는 가상국가의 독재 권력을 의미합니다. 빅브라더는 일종의 CCTV와 도청 장치로 모든 국민들을 감시하며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빅브라더가 구축한 것과 유사한 시스템이 현대사회 곳곳에 실제로 도입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최 측은 게임에 참여시킬 고액 채무자들의 사생활을 낱낱이 감시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신체 포기각서나 경찰의 추적 등으로 극한의 위기에 몰린 순간 모집책들을 파견해 게임에 참가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들은 우승자 성기훈의 일거수일투족까지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성기훈이 미국으로 떠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세력이 채무자들을 모아놓고 공정한 룰을 강조하며 참가를 독려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주최 측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빅브라더임을 알게 되었지만 우승 상금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게임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후반부로 갈수록 게임에 적극 개입하여 불공정한 조작을 일삼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징검다리 게임을 관전하던 VIP 중 한 명이 불평을 하자 프론트맨이 갑자기 조명을 꺼버린 장면입니다. 빅브라더들에게 참가자들이란 전자오락기에 동전을 넣어 채울 수 있는 게임 말들의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트로이 전쟁. 신들의 유희.
그리스 연합군은 파리스가 납치한 헬레네를 구출하기 위해 10만 대군과 천여 척의 함단을 동원해 트로이로 쳐들어갔습니다. 트로이는 헬렌의 반환을 거부했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지켜보던 올림포스의 주요 신들도 그리스와 트로이 양편으로 갈라졌습니다. 파리스의 심판으로 황금 사과를 차지한 아프로디테와 가까운 신들은 트로이의 편에 섰습니다. 황금 사과를 놓친 헤라와 아테나 그리고 그 주변의 신들은 그리스 연합군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임하는 신들의 태도는 결코 공정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두들 대놓고 자신의 진영을 보호하고 주요한 고비마다 승부 조작을 일삼았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헬레네의 전 남편 메넬라우스와 새 남편 파리스의 1대1 대결입니다. 메넬라우스에게 패한 파리스가 최후를 맞이할 순간 아프로디테는 파리스를 순간 이동시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제우스 역시 겉으로는 공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척하며 신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전력이 달리는 트로이 측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직접 나서며 노골적으로 편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휴전 상태가 길어지면 양쪽의 전령을 보내 다시 전투를 벌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이처럼 신들은 인간들을 보드게임의 말처럼 취급하며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하는 데 열중한 부도덕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양측의 군주들은 신들이 전쟁에 적극 개입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물러서지 않고 계속 전쟁을 벌여나갔습니다. 전쟁은 점점 많은 영웅들과 병사들을 집어삼키는 서바이벌 게임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10년간 이어진 전쟁은 유명한 트로이 목마 작전을 통해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패전국 트로이는 그리스 측의 학살, 방화 약탈로 인해 철저하게 멸망했습니다. 승전한 그리스 연합군의 말로 역시 참혹했습니다. 헬레네에게 구원했던 대부분의 영웅들이 전사했고 살아남은 자들도 소수를 제외하면 귀양 과정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로써 제우스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인구수 조절에 성공했으며 영웅 종족이 몰락하여 철의 종족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반영한 현대 사회. 전 세계 언론은 오징어 게임이 흥행한 이유를 현대 사회에 만연한 자본주의의 병폐에 대한 풍자로 꼽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을 채무자로 설정한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왔습니다. 세계적인 문제인 양극화 현상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면서 자괴감에 빠진 이들에게 비투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현실 속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가 되어버린 수많은 현대인들은 드라마 속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현대 사회를 비판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주인공 성기훈을 통해 인간의 됨됨이에 대한 메시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기훈이 보여준 연대와 공존이라는 가치는 승자독식 세상을 살아가는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또 임종을 앞둔 5.13 곁을 지키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점에서 인간은 돈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로이 신화가 반영한 고대 그리스. 트로이 전쟁은 청동기 시대인 기원전 1250년에서 1180년 사이에 실제로 벌어진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지역에 번성했던 미케네 문명의 도시국가들은 소아시아 지역의 히타이트와 활발한 교역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위치한 트로이는 육상과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서 금권에 대한 알력 다툼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트로이 측에서 다르다넬스의 협을 통해 일케로 진출하려는 그리스 선박들에게 과도한 통행세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격분한 그리스 전역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트로이를 공격함으로써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트로이 전쟁 이후 미케네 문명의 도시국가들은 기원전 1100년경 갑자기 몰락했습니다. 그리스 지역뿐 아니라 당시 지중해를 둘러싼 많은 지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쇠퇴기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바다민족이라 불리는 외세의 침입, 내전, 자연재해 등 많은 가설이 존재합니다. 트로이 신화가 실제 역사를 반영한 것이라면 그리스 지역의 경우 10년간의 전쟁에 너무 많은 국력을 쏟아부어 그 뒤에 지중해 전역에 닥쳐온 위기들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케네 문명이 몰락한 뒤 그리스 지역은 역사 기록이 남지 않아 암흑기라고 불리는 약 300년간의 긴 쇠퇴기를 겪게 됩니다. 이후 기원전 800년 무렵이 되어서야
철기 문화 도입과 페니키아 문자를 본뜬 알파벳의 개발 등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암흑기 동안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던 트로이 신화가 작가들에 의해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재탄생한 것도 바로 그 시기입니다. 트로이 신화를 소재로 한 서사시 작품군 중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쓴 호메로스. 그가 남긴 것으로 알려진 명언에서 암흑기를 버티며 살아남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죽음 피하기 어렵다면 어찌 죽을 각오를 하고 투쟁해보지 않는가. 약육강식이라는 불공정이 만연한 국제 정세에서 살아남으려면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말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오징어 게임의 우승자 성기훈이 작품의 마지막에 남긴 대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참고 사항으로서 트로이 전쟁의 양 진영에서 유일하다시피 살아남은 두 영웅은 오디세우스와 아이네이어스입니다. 그 둘이 각각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트로이 전쟁의 후속편이 바로 오디세이아와 아이네이스입니다. 오징어 게임 최후의 생존자 성기훈이 활약을 펼치는 후속 시즌도 과연 등장할 것인지 기대됩니다. 가톡쇼. 화려한 미켄의 문명으로 정점을 달리다 암흑기로 바닥을 찍은 고대 그리스. 기원전 5세기 무렵 왕정을 타파하고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정치를 도입하는 놀라운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군사, 경제, 학문,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지중해 최강자로 도약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최초의 동서양 통합 제국을 건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징어 게임에서 낱낱이 풍자한 부조리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이 심화되면 화려한 전성기는 고사하고 심각한 암흑기를 맞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문제들을 기어이 개혁하여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